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오늘은 주말입니다.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공산주의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멸공 집회, 윤어게인 집회가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10대, 20대, 30대, 특히 10대들이 또 그렇게 많이 깨어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깨어나면은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동안 586 정치가 이 나라를 좀먹었는데, 젊은 똑똑한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바로 잡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희천 교수님의 체제전쟁 마스터 플랜, 저번엔 프롤로그를 읽었죠. 체제전쟁 마스터 플랜 본격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에게 덮어 씌우는 내란 프레임을 벗기고 종북 좌익 세력이 내란 세력임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대한민국이 그동안 겪어온 체제전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마음의 문을 열고 무엇이 문제였나 고민하면서 읽어보아야 할 것이다. 1. 체제전쟁이란 무엇인가? 체제전쟁이란 사상이 다른 세력 간의 국가의 통치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벌이는 사상전쟁을 말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 즉 좌익 세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세력이다. 자유민주주의 세력, 즉 우익 세력은 공산화를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이다. 좌익 세력이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은 공산체제로 바뀔 것이고, 우익 세력이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를 선택하는 분기점에 서 있다. 대한민국은 원래 우익 세력의 나라였는데 1980년대 대학가에서 양산된 주사파 등 종북 공산 세력이 40여 년간 세력을 넓혀 국가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좌익의 나라처럼 역전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의 말이다. 현 체제 전쟁 양상은 정권을 주도하는 좌익 세력에 대해 우익 세력이 주도권을 되찾으려 힘겹게 도전하는 형세다.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은 단순히 국내 좌우 세력만의 대결이 아니다. 종북 좌익 세력의 배후에는 북한과 중국 공산 세력이 합세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크게는 북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고, 좁게는 대한민국 내 종북 친중 반대한민국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체제전쟁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 체제가 바뀌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태인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는데, 베트남 공산화 과정에서 나타난 보트피플과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 캄보디아의 공산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 킬링필드, 그리고 집단 학살 희생자들의 유해 전시실이 공산주의의 비극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을 통해 체제전쟁의 비극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 공산주의 좌익 세력의 잔혹성을 직접 겪은 노인들은 아직도 살아서 증언하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나는 6.25 전쟁을 겪어서 아는데 공산주의는 안 돼. 우리는 죽어도 되지만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야 할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안 돼 라고 말한다. 능라도 여관 한미 첩보전 산실의 저자 김인호 씨도 6.25 전쟁을 통해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경험한 사람이다. 그는 전쟁 당시
함흥교화소에 갇혀 있다가 미군의 북진으로 처형 직전 가까스로 풀려났다. 그는 풀려난 뒤 시체 발굴 단원으로 활동했는데 북한 정권이 집단 학살한 우익 주민들을 동굴 속에서 꺼내는 일이었다. 함흥에는 동굴이 많았고 동굴마다 시신이 가득했다고 한다. 규모도 수백 구에서 6천 구, 8천 구까지 다양했다. 왜 공산당 빨갱이들은 이런 끔찍한 학살을 한 것일까? 무슨 이유로 천인공노할 잔인한 짓들을 한 것인가? 이게 모두 전쟁 탓이란 말인가? 아니다. 분명 전쟁 탓 맛은 아니다. 증언자들에 따르면 북한군은 미군이 북진하자 후퇴하면서 마을마다 처형장을 만들고 반동분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줄줄이 체포해 집단 처형했다고 한다. 함흥에서도 각 지역에서 체포해온 반동분자들을 동굴에 몰아넣은 뒤 입구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폭파로 질식사시키는 방식이 동원되었다고 증언한다. 김인호 씨는 끔찍하고 셀 수도 없는 시신들을 눈으로 보면서 머리가 빙글빙글 돌 지경이었고 눈으로 보면서도 꿈속이 아닐까 혼동이 일어났다. 자기 뺨을 꼬집어 보고서야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 참혹한 현실을 겪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공산당은 이런 끔찍한 학살을 했을까? 무슨 이유로 천인공노할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가? 이게 모든 전쟁 탓인가? 아니다. 분명 전쟁 탓만은 아니다. 그렇다. 무고한 양민을 이토록 잔인하게 집단 학살로 몰아넣은 근본 원인은 공산주의 이념이었다. 그 이념 속에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와 증오의 심리가 내재한다. 노동자 농민이 가난한 것은 부자들의 착취 때문이다. 지주와 자본가를 제거하라. 그러면 평등한 세상이 온다. 러시아, 소련이 공산국가가 된 이후 동구 공산정권이 붕괴하던 1990년 전후까지 전 세계 공산정권에 의해 희생된 사람은 1억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프랑스 학자 11인이 집필한 공산주의 흑서에 따르면 구소련 2천만 명, 중국 마오쩌둥 6,500만 명, 베트남 100만 명, 북한 200만 명,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 200만 명, 아프리카 1,500만 명 등이다. 실제 희생 규모는 이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 난민전은 1979년 적발된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며 북한식 통일을 기도했던 지하공산혁명 단체이다. 난민전 주모자였던 김남주 시인은 남한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200만 명 정도는 죽여야 한다고 했다. 이는 김남주로부터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다고 밝힌 김정익이 전향후 쓴 자서전 어느 좌익사상범의 고백 수인번호 3179에 기록돼 있다.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사회의 민족 반동 세력을 철저히 죽여 없애는 것이다. 그 숫자는 적어도 200만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야만 혁명이 완전하게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만이라는 숫자가 엄청날 것 같지만 인류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자 주 인류 역사적으로 공산주의가 1억 명 이상이나 학살했으니 200만이 별것 아니겠지. 우리 민족 전체를 놓고 볼 때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적은 수의 반동의 피는 필수 불가결하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도 남한을 공산화할 때 자기가 먼저 점령 사령관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1,000만 명은 이민 갈 것이고 2천만 명은 숙청될 것이고 남은 2천만 명과 북한 2천만 명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2. 체제전쟁의 역사. 우리나라는 체제전쟁을 심하게 겪은 나라다. 우리는 이미 사상전쟁, 체제전쟁을 극심하게 겪은 나라이다. 공산주의 사상이 러시아로부터 들어온 것은 1918년이다. 이후 공산주의 세력과 반공주의 세력 간 치열한 사상전쟁을 벌여왔는데 지금까지 10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좌우익 간 사상전쟁을 백년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1948년 8월까지 3년 동안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익과 자유민주주의 우익 간 치열한 사상전쟁, 체제전쟁을 벌였다. 공산주의 체제의 나라를 만들 것인가,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두고 벌인 건국전쟁이었다. 해방 직후 좌익 세력이 일으킨 대구폭동,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좌익들이 일으킨 제주 4.3 사건, 대한민국 건국 직후 14연대 좌익 병사들이 일으킨 여순 반란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좌익 세력의 반란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거센 좌익 세력의 도전 앞에 미국의 도움으로 참 힘들게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구나 하는 점이다. 더구나 건국된 지 불과 1년 10개월 뒤 북한 김일성이 기습 남침했고 6.25 전쟁이 터졌다. 김일성이 남침 전쟁을 일으킨 것은 남한 좌익 때문. 6.25 전쟁은 김일성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었는데 김일성이 남침을 결심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남한의 지하 공산당인 남노당과 민간 좌익 세력 때문이었다. 남한의 남노당을 지휘 통제하던 박헌영은 당시 북한에 있었고 그는 김일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자신이 조직한 20만 남노당원이 있으므로 전쟁을 개시해 서울만 점령하면 20만 남노당원들이 빨치산 활동을 전개해 순식간에 남한 점령을 완료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김일성은 이 말을 믿고 박헌영과 함께 2차례나 소련 스탈린을 찾아가 설득했고 승낙을 얻어 전쟁을 개시할 수 있었다. 전쟁 개시 1개월 10일 전인 5월 17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박헌영은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인민군이 서울만 점령하게 되면 지하에 잠적한 20만 남노당원들이 들고 일어나고 인민이 봉기에 남한의 잔여 지역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 이후 인민군의 진격은 해방된 지역을 향한 승리의 행진이 될 것이다. 이렇듯 6.25 전쟁은 남한 내 좌익 세력을 철저히 고려하고 기획된 전쟁이었다. 남한의 좌익 세력이 없었다면 김일성이 남침 결심에 이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스탈린을 설득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한 김일성은 방송을 통해 남노당과 남한 좌익을 향해 외쳤다. 모든 역량을 빨치산 활동으로 전개하여 후방을 교란하고 도처에서 인민폭동을 일으켜 군수물자 수송을 방해하라. 김일성은 서울을 점령한 뒤 곧장 남하하지 않고 사흘간 서울에 머물렀다. 왜였을까? 북한군 부참모장을 지낸 김상조가 소련 망명 후 한국에 와서 증언했다. 김일성이 서울에 사흘간 지체한 것은 박헌영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남노당의 반란을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대했던 남노당의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1949년 한 해 동안 이승만 정부가 좌익 소탕 작전을 통해 남노당 조직을 사실상 붕괴시켰기 때문이다.
김일성이 남로당 봉기를 기다리며 사흘을 서울에서 지체한 덕분에 우리와 미군은 북한군과 맞설 전투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 국민들 6.25 전쟁 통해 체제전쟁의 무서움을 깨닫다. 6.25 전쟁은 단순한 국제전쟁이 아니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남북 좌우익 민간들도 참전한 처절한 내전이기도 했다. 북한군과 중공군 등 공산국 군대와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 등 자유우방국 군대 간의 전투한 국제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좌익 국민과 우익 국민 간에도 서로 죽이고 죽는 잔혹한 내전이었다. 6.25 전쟁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체제로 만들려는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세력 간에 벌인 처절한 제2차 체제전쟁이었다. 당시 북한군이 마을에 나타나자 좌익 주민들은 북한군 환영대회를 개최하고 붉은 완장을 차고 북한군 앞잡이 노릇을 했다. 이들은 북한군의 지시를 받아 반동분자라며 우익 세력을 체포 학살하는 데 앞장섰다. 남한 좌익 분자들은 치안대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 중 살해해야 할 인사들의 명단인 살생부를 작성하였다. 살해 대상자는 경찰, 경찰 가족, 군인 가족, 공무원 가족, 반공 우익 인사, 지주, 자본가 등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었고 이들을 악질 반동분자라 매도하였다. 북한군은 해당 마을 인사들의 사상 성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 거주 좌익 분자들이 살생부를 작성했다. 그 동네 좌익들은 누가 경찰 가족이고 군인 가족인지 잘 알기 때문이었다. 좌익 분자들은 살생부에 오른 대상자들을 가가호호 다니며 색출, 체포하는 역할도 담당했는데 그들이 어디 숨어 있을지 가장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가두선전을 통해 자수를 종용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이들은 살생부 대상자들에 대한 인민재판 또는 무단처형을 주도했고 북한군보다 더 잔인한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래서 당시를 겪은 사람들은 그때가 되니 이웃이 더 무섭더라. 북한군보다 바닥 빨갱이가 더 무서웠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역전되었고 북한군이 북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김책 전선사령관은 그동안 체포해 두었던 우익 인사들을 집단 학살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전형무소 6천여 명, 전주형무소 1,000여 명, 각 내무서 유치장에 가두었던 인사들을 집단 학살하였다. 이들을 학살하는데도 각지 마을에서 체포한 것도 남한 좌익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서울 수복과 함께 북한군은 북으로 후퇴하자 3개월 동안 북한군 앞잡이 노릇을 하며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마을 좌익들이 미치기 시작했다. 이들은 북한군 점령하자 자신들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 우익 유가족들을 집단 학살하기 시작했다. 서울 수복 이후 후방 지역의 마을 우물가, 개울가, 방공호 등지에서 우익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집단 학살 사건이 발생했다는 기록과 증언이 있다. 이러한 학살은 전라남도 특히 영광군, 신안군 일대에 집중되었다는 자료와 증언들이 있으며 영광군에서만 희생자가 수만 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빨치산 소년단 출신 김서용 씨의 증언. 9월 28 수복 이전에는 학살이 별로 없었어. 인민군이 가면서 방송에 나왔다지. 무자비하게 숙청하라는 방송이 있었다더군. 생산 유격 때나 빨치산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국군이 오고 미군이 오고 하면서
당시 우익 유가족들이 다 보복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 죽이라는 거였지. 빨치산들은 보복을 막으려면 실을 말려야 한다면서 일가 친척들까지 모조리 잡아다가 죽였어요. 갓난 애들은 자루에 담아서 그냥 던져버렸고요. 빨치산들에 의해 처형 명령이 내려진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해 개울가로 데려가다 보면 이미 80%쯤은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공포에 정신이 혼미해진 거죠. 진짜 저 공산주의 빨갱이들의 잔인함과 폭력성은 정말 너무 인간인가 싶습니다. 진짜 공산주의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상이고 정말 공산주의에 희생된 선량한 국민들, 그때 국민들 정말 명복을 빕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역사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멸공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6.25 전쟁 이후 반공의식이 대한민국 부흥을 이끌었다. 국민은 6.25 전쟁을 통해 참혹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확고한 반공의식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우익의 나라로 바로 설 수 있었다. 이승만 정부는 멸공, 박정희 정부는 반공을 내세웠고 전쟁의 체험을 가진 국민은 이 정신을 적극 수용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이기려면 잘 살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해 오늘날의 부국 기반을 닦았다. 3. 주사파의 탄생과 확산. 종북 주사파의 등장과 반미 운동의 시작. 전두환 정부가 출범한 1980년 초 대학가에서 좌익 운동권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고 1985년경에는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본격 등장했다. 이들은 북한이 송출한 대남방송을 통해 주체사상을 수용했고 이를 문건화해 대학가에 퍼뜨렸다. 1980년부터 1986년부터 서울대 등 주요 대학에서 주사파가 급격히 확산되었고 그해 말경에는 좌익 운동권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1980년대 후반 대학가는 북한 인공기를 걸어놓고 등교 후 전날 북한 대남방송 내용을 토론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다. 주사파는 양키 고음을 외치며 대학교 정문 바닥에 성조기를 그려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도록 하는 퍼포먼스를 조직했다. 이는 미국은 발표해야 마땅한 나라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심어주려는 심리전의 일환이었다. 1980년대부터 주사파가 나타났습니다. 이 주사파를 그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뿌리 뽑았어야 되는데 다 잡아서 삼천 교육대에 보내고 무기징역 사형을 때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주사파는 하루빨리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대학 총학생회는 김일성주의자 등 좌익 운동권의 거점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동구 공산권 붕괴까지 이어졌다. 종북 주사파 졸업 후 사회로 진출해 진지들을 장악. 1986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대학가에서 집중적으로 양산된 주사파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기업의 노동자, 교사, 교수, 언론인, 변호사, 작가, 연기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했다.
이들은 진출한 분야에서 전교조, 민변, 민주노총, 좌익단체를 결성하는 등 세력을 넓혔다. 이들은 1990년 전후 동구 공산권 붕괴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대량 아사 사건 등을 겪으며 충격을 받기도 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세력을 강화했다. 2000년 들어 종북 주사파 세력은 정치적, 사회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좌경 성향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우호적 여건 하에서 세력이 급성장하였다. 이후 등장한 우경 성향,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사상적 무지와 유약함을 악용해 세력을 더욱 넓혔는데 때로는 정부를 위협하고 때로는 속이면서 진지를 더욱 장악해간 것이다. 종북 주사파 2000년대 이후 본격 정권 장악에 나서 종북 주사파 세력은 2000년 이후 국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으로 나아갔는데 좌익 제야단체들이 중심이 된 광장 촛불 시위와 주사파 정치 세력의 정당 진입이었다. 종북 주사파 세력은 대규모 광장 시위를 통해 반미, 반보수, 반정부 감정을 자극하고 공권력 무력화를 겨냥한 투쟁력을 과시하였다. 2002년 효순 미선 사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2014년 세월호 사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 시위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종북 주사파 세력이 합법 정당으로 진출하여 정치 권력을 장악해 간 것이다. 주사파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정당 내부로 점차 깊숙이 진입했다. 1980년대 종북 주사파인 전대협 세력은 민주당 쪽으로, 1990년대 한촌년 세력은 민주노총당, 민주노동당 쪽으로 들어갔고 2011년 말 통합진보당으로 개편했다. 이렇듯 주사파가 정치권으로 진입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국회 내 영향력에 대폭 확대로 이르렀다. 왜 국민들은 주사파의 실체와 위험성을 잘 몰랐나? 1986년부터 대학가에서 주사파 세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음에도 일반 국민은 물론 교수들조차 이들의 실체와 사상적 위험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이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히 감추었기 때문이다. 주사파 대학생들은 종북 성향을 철저히 숨기고 대통령 직선제 등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해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 그들은 민주화를 외치며 전두환 군사정부의 한 것, 1987년 6월 10일 항쟁을 일으켰고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1987년 헌법이 탄생했다. 이에 국민은 1987년 체제의 주역인 이들에게 민주화의 기수라는 월계관을 씌워주었다. 주사파는 이 같은 국민의 사상적 공백과 호응 속에 거칠 것 없이 세력을 확장하여 오늘날과 같은 반체제 좌익 정권을 낳게 됐다. 특히 우리 국민은 1990년 전후 동구 공산권 붕괴 이후 반공의식을 사실상 해제했고 더 이상 반공교육을 받지도 않았다. 동구권 붕괴, 1992년 중국과의 수교,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대량 아사 등을 겪으면서 공산주의도 사라졌고 북한과의 체제 경쟁도 끝났다라고 방심했다. 공산주의는 사라지지 않았다. 반공을 해야 한다는 사람에게는 색깔론자, 메카시스트, 극우분자라는 딱지를 붙이며 시대착오적 인물로 매도했다. 이로써 체제 위기에 경종을 울리던 반공주의자들도 점차 침묵하게 됐다. 국민은 반공교육의 단절 속에서 진보 민주 세력으로 위장한 종북 좌익 세력에 쉽게 영향을 받았다. 특히 청소년들이 취약했다. 주사파 등 종북 좌익 세력은 선거에서 사상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색깔론이다, 메카시즘이다, 극우적 발언이다 라고 역공하며 논점을 회피했다. 국민도 이들에게 깊이 추궁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종북 좌익 세력의 정치권 진입과 영향력 확대는 더욱 심해졌다. 종북 좌익 세력은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활발히 활동했다. 우경 성향 정부들은 이들의 집요한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할 정치권, 공직자, 사회 지도층도 이들과 타협하거나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기피했다. 국민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체제 위기를 남의 일처럼 방심했다.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전까지는 그런 현상이 극심했다. 2016년 말 2017년 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반공 애국 세력이 들고 일어나면서 다소 나아졌지만 이들 역시 종북 좌익 세력의 실체와 전략 전술 학습이 부족해 피나는 노력에 비해 성과는 미흡했다. 젊은 층 등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러한 모두의 안이함으로 인해 주사파 등장 40여 년 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의 문턱에 서게 되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의 전환 위기에 봉착했다. 4. 이석기 세력. 어떻게 정치권 주도 세력이 되었나? 우리나라가 북한 대남 공작 기관의 손바닥에 놀아나고 있다는 대표적 사례는 이석기가 주도한 경기동부연합이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핵심 세력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이다. 이석기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92년 주사파의 대부 김영환이 서울대에서 만든 지하혁명당인 민혁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종북 세력이다. 그는 목포 출신으로 고등학교 때 성남 성일고등학교로 전학해 1982년 졸업하고 용인 소재 외국어대 용인 캠퍼스에 입학해 1986년에 졸업했다. 그는 성남 용인을 근거지로 하여 한총련 세력을 아우르며 세력을 키웠는데 이를 경기동부연합이라고 부른다. 이석기를 중심으로 한 한총련 세력이 중심이다. 2001년 9월 군자산의 약속 무서운 예언력. 김대중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한 후 북한에 대한 화해 교류 무드가 일어났다. 북한은 지금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남한 정권을 점령한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남한 종북 세력에게 지령을 내렸다. 합법 정당 민노당으로 들어가라. 종북 세력은 이에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종북 세력의 연합체인 전국연합의 대표자 700여 명은 2001년 9월 충북 괴산군 보람원 수련원에서 회합을 한 것이다. 이 회합을 9월 태제라고 하는데 일명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불린다. 이 회합의 테마는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이었다. 결의된 핵심 사항은 NL 주사파가 피드파 주도로 만든 민노당에 대거 들어간다는 것이다. 들어가서 첫째, 3년 안에 당권을 장악하겠다. 둘째, 이 당을 발전시켜서 10년 안에 정권을 잡겠다. 셋째, 그런 후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 즉 북한의 흡수 통일, 적화 통일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이었다. 이들이 군자산의 약속에서 결의한 목표는 놀랄 만큼 계획대로 성취되었다. 3년 안에 당권을 장악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3년 만인 2004년 주사파가 당권을 장악했다. 2006년 초에는 주사파 NL파 중 종북 성향이 가장 강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이 당권을 장악했다. 또한 10년 안에 정권을 잡겠다고 했는데 실제 2012년 대선에서 이석기 통진당이 정권을 잡을 뻔했다.
북한의 지령대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통진당과 민주당이 야권 연대를 이루었으나 총선 직후 통진당 내분 사태로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야권 연대가 깨져 종북 정권 창출의 꿈은 좌절되었다. 10년 공부 도로 아비타불이었다. 1심의 사건과 경기 동부연합 1심의 사건은 2006년 10월 국정원이 발표한 간첩 사건이다. 1심의 간첩단은 북한 대남 공작기관인 대외연락부가 마이클 장을 통해 만든 지하 조직이다. 북한 대외연락부는 1심의 간첩단 주모자 마이클 장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이정훈 중앙위원, 최기영 사무부총장을 등을 포섭했다. 대외연락부는 이들로부터 민주노동당 내부 정보를 확보한 뒤 1심의 간첩당을 통해 당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에 경기 동부연합 인사가 선출되도록 공작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이 1심에 내린 지령 정책위원장으로는 경기 동부의 이용대를 내세우고 그 밑에 우리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들을 박아 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현 비대위 집행위원장을 당대표로 하고 김창현을 사무총장으로 밀고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 서울 모임, 경기 동부연합 소속을 더욱 발전시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을 장악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라. 경기 동부연합 이석길 그룹은 북한의 관여 지원 정황 속에 민주노동당 중앙당과 서울시당 등 당 상하부를 사실상 장악했다. 그 결과 민주노동당은 북한 공작기관의 지시, 관여 정황 아래 움직이는 종북 성향 정당으로 변질되었다. 왕제산 사건과 경기 동부연합 왕제산 간첩 사건은 2011년 8월 국정원이 발표한 북한 간첩 사건이다. 왕제산은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간첩단으로 지목된 조직이며 주모자로는 김덕용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은 김덕용의 노트북을 압수했고 그 안에서 다수의 북한 공작 지령 문건을 확보했다. 특히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관련 북한 공작기관의 정치 공작 지령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실제 정치 일정과 높은 부합성을 보였다. 충격이었다. 북한이 구상한 야권연대 전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었는데 하나는 민주노동당을 통합진보당으로 확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면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지지표를 연합한다는 것이었다. 왕제산 간첩단에게 내려진 총선 전략은 현실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 13일 민노당을 중심으로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졌으며 2012년 4월 총선을 한 달 앞두고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야권연대 결성식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선거연대 체제를 통해 통합진보당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 통진당은 220만 표, 10.3%의 국민 지지율을 얻었고 국회의원 13명이나 당선되는 결과를 냈다. 통진당 당권파인 핵심인 이석기 등 경기 동부연합 소속 인사들이 다수 당선되었다. 만약 이 연대 방식이 12월 대선까지 이어졌다면 북한이 구상했던 대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공동 정권 등장이 유력해 보였다. 그러나 5월 들어 통진당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다.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 부정투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총선 전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최초로 온라인 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이석기 등 당권파 후보 선출 과정에서
대규모 온라인 부정투표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PD파가 강하게 저항했고 5명이 구속되는 등 충돌 사태로 번졌다. 이 3개월간 지속된 내분 사태로 통진당 내부에 가려져 있던 종북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속속 알려졌다. 이로써 약 10%에 이르던 통진당 지지율은 2, 3%로 추락했다. 민주통합당은 수습을 지켜보다가 결국 통진당과의 대선 야권 연대를 깨고 문재인 후보 단독 출마로 12월 대선에 임했다. 야권 연대가 무산되면서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후보, 통진당은 이정희 후보가 별도로 출마해 표가 분산되었다. 그럼에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박빙 승부를 벌였다. 문재인 후보는 선거 당일 오전 우세했으나 오후 노년층 투표가 급증하며 골든크로스가 발생, 최종적으로 역전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군자산의 약속에서 선포한 꿈, 이석기가 이룰 뻔. 만약 통합진보당의 내분 사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통진당과 민주통합당의 야권 연대가 유지되었다면 연대팀이 압승했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통합당과 10.3%의 통진당이 표를 하나로 모았다면 사실상 압승이었을 것이다. 만약 통진당과 민주통합당이 공동 정권을 수립했다면 주도권을 누가 잡았을까? 이석기 세력이 장악했을 것이다. 당시 통진당이 약 1,500여 개의 좌익 좌경 단체를 조직적으로 연계 통제하고 있었고 그 뒤에는 북한과 범민영 등 종북단체의 지지 연계 정황이 있었다. 이들 역시 민주노동당이 민주당을 견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석기가 사실상 정권을 주도했다면 이는 북한이 누누이 강조하고 종북 세력이 2001년 9월 군자산의 약속에서 제시한 구상, 즉 반미 종북 정권의 창출이 현실화되는 셈이었다. 더구나 2012년 김일성 100주년이었다. 북한이 2012년에 통일의 대문을 열겠다라고 반복해왔던 구상이 현실적 목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은 연방제 통일의 명분으로 한 흡수 적화 통일로 직행했을 것이며 이는 참으로 끔찍한 사태였다. 통진당과 민주당의 야권 연대는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연대였다. 그리고 군자산의 약속에서 적화 통일의 로드맵으로 제시된 방향을 뒷받침하는 반헌정적 연계로 평가할 수 있다. 저자는 2012년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인식했고 하루하루를 벼랑 끝에서 보내는 심정이었다. 마치 30kg 돌덩이를 머리 위에 이고 사는 듯한 압박이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은 물론 정치인, 공직자, 심지어 안보기관 요원들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태평했다. 야권 연대가 무산되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저자는 더 큰 파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지도자와 국민이 그런 안이한 태도로는 다가오는 종북 쓰나미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석기 통진당 세력, 아로 사건으로 당 해산. 2012년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이석기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내란 관련 행위를 준비했다. 당시 김정은이 남침 전쟁을 할 것 같은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자 남침 시 내응할 대응 행동을 준비하는 차원이었다. 이석기 의원은 2013년 5월
자신이 통솔하던 지하 혁명 조직 구성원 150여 명을 소집해 심각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를 상정해 해화동 전신전화국, 평택 유류창고 등 기관시설 폭파, 인명살상 방법 등 전시 대응을 행동을 논의했다. 이 사건은 내부 고발자의 제보로 드러났고 이것이 바로 이석기 아로 사건이다. 이석기는 결국 아로 사건 등으로 2013년 8월 구속되어 실형 선고 후 8년간 수감되었다. 이 사건의 여파로 경기 동부연합의 정치적 진지였던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원 정당 해산에 이르렀다. 통진당 세력 이재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장악. 통진당 당권파 경기 동부연합은 우두머리 이석기의 구속, 통진당 해산이라는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도움으로 전국으로 세력을 넓혔고 다시 이재명과 함께 경기도로 다시 더불어민주당을 확장해갔다. 이석기 경기 동부연합이 이재명과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은 2010년 지방선거 때였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나섰는데 이때 성남에 많은 기반을 가지고 있던 민노당 후보 김미희가 사퇴하고 이재명을 밀었다. 경기 동부연합의 후원으로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인수위원장에 김미희를 내세우고 경기 동부연합 인맥들을 인수위원회 대거 포진시켰다. 이에 대해 성남을 사실상 공동 통치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기 동부연합은 통진당이 해산당하는 난관 속에서도 거뜬히 극복하고 정치 세력을 넓힐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진당 세력은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자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했다. 민노총 속으로 진입해 주도권을 장악해갔고 정당으로도 발빠르게 진입해갔다. 이들은 통진당 후신 정당으로 민중당, 진보당을 부활시켰다. 나아가 이재명과 함께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대거 진입했으며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2022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경선을 치렀는데 당시 민주당 당 게시판에서도 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을 지킬 수 있을지 저 미친 통진당 세력에게 통째로 빼앗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걱정스러운 표현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으로 진입한 친명 세력은 대선 이후 이재명이 당대표를 차지하며 당권을 장악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2025년 6.3 대선을 통해 정권을 차지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통진당 세력은 경기 동부연합 한총련을 중심으로 한 진성 종북 세력으로서 이재명 당대표 체제 하에서 친명파의 배후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내 조직도 아니면서 당을 좌지우지하고 친명 일색화하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개딸 등이 그들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낙연 전 총리는 2024년 1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누가 훔쳐갔는가 라고 반문하며 친명 세력의 침투를 허용한 것을 크게 후회했다고 한다. 탈당한 조응천 의원도 친명파 주도 민주당에 대해 질식할 것 같다고 했다. 경기 동부연합 한총련 주도 친명 세력이 장악한 전체주의 정당화의 위험성을 드러낸 고백이다. 5. 대통령 비상계엄도 체제전쟁.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 프레임을 덮어씌우며 탄핵으로 몰고 갔다. 이에 반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내란적 정부 전복을 막기 위한 체제 수호 행위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서 국회를 장악해 정부를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벌인 충돌 자체가 체제전쟁이라는 점이다. 한쪽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자는 것이었고, 다른 한쪽은 비상계엄이 헌법을 파괴하는 내란이라는 입장이었다. 이 두 세력 간의 전투는 체제전쟁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이를 허물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가느냐를 둘러싼 사상전이자 체제전쟁이 그 본질이었다. 6. 대통령 탄핵 사태는 체제전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과정 역시 체제전쟁의 일환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좌익 진영은 오래전부터 윤석열 탄핵을 추진해왔고,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내란 혐의를 씌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이끌어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워 탄핵의 부당성을 제기했으나 8대0 결정으로 파면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헌법 파괴 범죄로 낙인찍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종북 좌익 세력을 내란 세력으로 보고 제거하려 했고, 더불어민주당 등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했다. 본질적으로 지향 자체가 다른 두 세력의 정면 충돌이었고, 그 결과는 자유민주 세력의 패배로 귀결되었다. 2030 세대, 전라도민, 교회 등이 계몽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며 큰 패배를 당했지만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30 세대, 전라도민, 교회 등이 체제전쟁의 실상을 알게 된 것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때문에 자신들이 계몽되었다가 하여 비상계엄령을 계몽령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들은 그전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유지되는 줄 알았고 대체로 태평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구속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적 위기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느냐의 갈림길에 있음을 깨닫고 체제 수호 운동에 나선 것이다. 그들을 깨우친 결정적 계기는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였다. 체제전쟁에서는 최고 전쟁 지휘관이 휘하 국민에게 누가 적이며 왜 싸워야 하는지, 어떤 전략으로 전쟁을 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후 10여일 만에 국민 지지율이 11%까지 폭락했으나 대국민 담화 이후 폭발적 반등이 시작됐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를 납득시키자 국민이 전투에 나선 것이다. 11%까지 떨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15일 만에 30%를 돌파했고, 공수처,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 등을 겪으며 1월 중순에는 45%를 돌파했다. 이 같은 지지율 급반등은 2030 세대, 전라도민, 교회 세력이 대거 탄핵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온 데서 비롯됐다. 그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자신이 살아야 할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이들의 성명서, 주장, 댓글, 피켓 연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체제전쟁, 종북, 반국가 세력, 공산화 반대, 스탑 더 스틸, 중국 아웃,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등의 구호가 그들이 나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7. 6.3 대선도 체제 전쟁이다. 대통령 탄핵 사태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진 6.3 대선의 본질 역시 체제 전쟁이었다. 국민이 스스로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체제 선택 선거였다.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대한민국 세력이냐, 반대한민국 세력이냐, 한미 자유 진영이냐, 북, 중, 공산 진영이냐를 선택하는 일이었다. 6.3 대선은 총성 없는 제2의 6.25 전쟁이었다. 6.25 전쟁을 겪은 국민들은 스스로 공산주의 체제를 지지하느냐,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지지하느냐를 두고 피를 흘렸다. 그런데 우리는 6.25 전쟁이 체제 선택의 처절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왔다. 그래서 75년이 지난 지금 체제 전쟁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저자는 6.3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 사태의 연장선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릴 것이다. 누가 승리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대한민국 세력이냐, 반대한민국 세력이냐? 한미일 자유진영이냐, 북중러 공산진영이냐? 자유통일이냐, 저가통일이냐? 그 선택은 이번 대통령 선거로 결말이 날 것이다. 대한민국 앞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 고등창 박사도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며 이번 대선이 사실상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네. 이희천 교수님의 체제전쟁 마스터 플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있고, 보수 진영의 깨어난 청년들이 특히 많이 읽어야 될 책입니다. 정말 필수로 읽어야 될 책이고,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리고 반대 세력인 공산주의 종북 세력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장악해 왔는지 정말 정확하게 명쾌하게 이 책에 써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나라는 지금 종북 주사파 그리고 친중 세력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 때 낙동강 정선에서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를 하여 인천 상륙작전까지 이어지는 그런 승리를 또 맛보기도 했습니다. 다시 반격할 시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네. 이미 청년들이 깨어났고 많은 보수 세력들이 지금 거리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반격할 때는 올 것이고 그때는 반드시 저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들을 뿌리 뽑아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